그 역사를 구분할 적에 가령 뭐 2차 대전 전과 2차 대전 후, 뭐 소규파동 이전과 이후, 아니면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뭐 이렇게 나누는데, 큰 사건이 있을 때 그렇게 나누는데, 지금은 생성형 AI 출현과 그 이후 뭐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한 변화가 세계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변화와 다른 것은, 또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 혁명이 생기고 있어서 이것이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어서, 마침 오늘 카이스트에서 AI 관련 강의도 하고 계신 이병태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우리 멤버들이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서울대학 산공과 나오신 후에 카이스트에서 석사하시고 미국 어스틴 텍사스에서 경영학을 하셨어요. 경영학 박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여러 가지 그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그 잘 알려진 교수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하고는 친교가 많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아주 좋은 그 강의를 해주실 걸로 알고, 특히 오늘 어제 밤 늦게까지 그 원고를 손을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원고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금부터 생성 AI와 경제적 이점의 진실, 뭐 이런 주제로 이병태 교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한 45분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병태 교수고요. 저 석학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사실은, 많이 떨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경영학 중에서도 경영정보학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정보 경제학을 해서 그 경제학을 부전공으로 했는데 밖에는 제가 하도 경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무슨 경제학자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고는 있습니다. 뭐 늘 한국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바를 그냥 제가 정보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자료 검색 능력이 다른 분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자료를 많이 모아가지고 저 자료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정 교수님이 이제 AI를 화두로 많이 꺼내셨는데 AI 얘기를 많이 드릴 수는 없고 끝에 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경제적 과제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한번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그 이제 많은 나라에서 사실은 선진국에서 다 집권 세력들이 고전을 하고 있죠. 그거 중에 하나는 경제 불안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서 된다. 그래서 폴리 크라이시스라는 말들을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불안뿐만 아니라 뭐 기후 변화 얘기도 하고 또 팬데믹도 있었고 일부 좌파 쪽에서는 양극화를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또 인구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큰 위기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화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폴리 크라이시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렀나를 요약한 표를 미국의 자산운용사의 CEO가 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받은 건데요. 너무 잘 요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역사상 없었던 세계 질서를 미국하고 영국이 중심돼서 브레튼 우드 체제를 만들었고요. 그 후에 60년부터 2010년까지 한 60년 동안 세계를 움직인 큰 변화 세 개를 하나는 이제 사업이 글로벌화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지배하는 금융의 파워가 무지 커졌다라고 하는 거고, 디지털 경제가 부상을 했다. 이런 패러다임이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얘기가 됐고요. 이 신자유주의 시대가 거대한 역풍을 불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중의 갈등, 바이폴라, 시노 US 갈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제 잦아들었겠지만 그 MMT 이론이라고 하는 돈을 막 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아주 이단적인 거시경제 이야기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이것들을 이제 미국이 특히 팬데믹 와중에 이 MMT 이론을 채택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휩쓸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끝내놓고 막 마무리하고 있는 건데 ESG 열풍이 불면서 쉐어홀더 이코노미에서 스테이크홀더 이코노미로 가는 거에 대한 저는 이제 이거에 반대하는 입장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2010년까지 지금까지도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혁명을 이끌고 있다면 바이오 헬스 사이언스는 라이프 사이언스들이 거대한 변화를 초래할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예측들을 하는 그런 그래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아주 뿌리 깊게 섞여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정권마다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옆에 그려진 그림은 과연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냐.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보면 옆에 있는 게 국민은행이 하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지수하고 미국의 뉴욕의 집값 지수의 변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집값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연준이 집값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사실 같은 것들을 우리 사회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속에 있는 거고요. 아까 그 신자유주의 60년에 여기 좌측에 보시는 그래프는 가로측은 연평균 실질 GDP, 1인당 GDP 변화 성장률이고요. 세로축은 그, 이, 이 공산품의 GDP 중에서 공산품의 수출 비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한민국이 그간 한 1945년부터 2014년까지 가장 실질 임금이 많이 올라갔고 그 공산품 수출 비중이 많이 GDP 비중이 늘어난 이 개방 경제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나라고 부유한 나라인데 그 신자유주의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뉴스가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아, 그 어,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초월했고, 일본에서는 이게 앞으로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지 일본이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하는 비관론이 큽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은 실질임금으로 GDP, PPP 베이스로 보면 이미 2021년에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고, 영국이 목전에 있습니다. 영국을 능가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지금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공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거의 성공 때문에 저희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저나 뭐 다 산업혁명의 성공 신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한국의 성공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게 지난해 이제 엘더만 트러스트 바로 메타라는 데서 5년 후에 당신과 당신의 가정의 경제 사정이 좋아질 것 같으냐라고 물었을 때 그럴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한민국의 한 60%는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39%만이 2022년에 5년 후에 자기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보수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좌파적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으냐라고 했을 때 잘 믿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60% 이상이 미래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들이 그런 정서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높은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보다 더 선진국들은 더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프랑스 같은 게 18%, 일본이 가장 비관적에서 15%만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진국 공통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 설문조사는 국민들이 신뢰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된 조사인데요. 불행하게도 한국 국민들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기업이나 비즈니스 리더는 물론이고 미디어, 언론이나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도 신뢰가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신뢰 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충격이 있으면 이 충격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 속하는 거죠. 신뢰할 수 있고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죠. 뭐 지금 마크론 대통령이 이제 그 자유주의적인 후계자를 못 내고 극우 또는 극자 세력들한테 협공을 당해서 어, 그렇고 프랑스 맨날 위기에 있고 뭐 일본이 희망을 잃고 그 맥켄지가 2016년에 아마도 지금 세대가 아들들이 아버지보다 더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거다 뭐 이런 비관적인 보고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는 분노의 시대고 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빅티무드 컬처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이제 문화적인 분석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40대가 우리나라 40대가 그렇게 자유주의나 보수에 대한 신뢰가 낮은가, 늘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인 체제를 지지하는가를 보면 그 세대가 이제 그 청년 시대 때 IMF를 겪었던 세대고 그것들이 한국의 시스템 전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뇌받은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 한국 체제에 대한 빅틈이다라고 하는 정서가 쉽게 깔려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청년들의 정서들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사람들은 변화의 시기에 희망을 보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이 폴리크라이시스라고 이 1848년은 사실은 근대 국가들이 탄생하는 많은 혁명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본격화됐고 그런데 이때 그리고 노예들은 해방이 됐고 부유한 도시에 중산층이 생기고 뭐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미래가 좋아지는 혁명적인 봄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당시에 다들 얘기가 밤잠을 못 자고 세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라고 해서 밤잠을 못 자고 지쳐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폴리크라이시스라고 해서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미래의 방향성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때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갖는다. 현재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가 탄생되고 있지만 과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질서가 막 무너지는 와중에 우리가 그런 비관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많은 폴리크라이시스를 겪는 시대일 거라고 어,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런 바이어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 정서에 반영이 됐고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그렇게 낮다 이렇게 뭐 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배경에 깔린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 선진 경제에서 국민들은 경제가 발전했는데 점점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경제에 대한 불만이 높은가? 왜 선진국이 되면 경제 성장이 못하는가에 대한 이론은 뭐 경제학에서
당연히 이제 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점점 좀 비대화된다. 그러니까 자원을 정부가 많이 가져가면 당연히 이 경제 효율성과 상관없는 쪽으로 정치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서 경제 성장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게 한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은 대부분 제조업에서 이루어지는데 경제 성장이 발전하면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서비스업은 생산성 향상 없이 이 임금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물가에 그대로 전가되고 이런 그 소위 보몰의 원가병이라고 하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큰 것이 경제 성장이 낮아진다는 두 가지 이론 이죠.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앞으로도 점점 낮아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체 GDP 중에 정부가 하는 재정 비중은 OECD 중에서 낮은 편이지만 지금 그 증가율을 보면 가장 높은 나라에 있고 이대로 가면 몇 년 내에 OECD 평균을 능가할 거라는 건 돼 있고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가 방만한 재정을 썼다고 비난했지만 이번 정부는 그럼 과연 보수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죠. 이미 재정 적자가 GDP 3%를 유지한다는 재정 준칙 원칙이 파괴됐고 이번 정부도 상당한 역사에 없는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방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미국하고 EU의 오리지널 같이 산업혁명을 먼저 했던 15국하고의 소득 격차를 보면 점점 확대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GDP 중에 국가재정의 규모를 되는 두 그래프인데요. 빨간색이 미국이고 파란색이 이제 EU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70년대 후반에 제3의 길이라고 해서 소위 데모크라틱 소셜리즘을 유럽이 채택하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다 보니까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많아지고 그것이 지금 EU 국가들이 미국에 비해서 경제 성장이 낮아지는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하는 이제 실증적인 자료입니다. 이거는 뭐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의 돈을 다른 데 막 쓰면 경제적인 거를 경제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뭐 미래 성장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밀턴 프리드만이 돈 쓰는 네 가지 방법에서 이미 다 얘기한 거니까요.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보몰의 원가병에서 이제 70년대부터 가격 변동을 보면 이 서비스업 쪽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어, 실질 가격이 그 제조업 상품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서비스업은 생산성 향상 없이 그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 왼쪽에 보시면 빨간 게 이제 그 서비스 섹터의 고용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제조업 섹터의 고용이니까, 제조업 섹터의 고용이 뭐 지금 10%대로 미국이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서비스업 고용이 80% 넘어가는데 생산성이 낮은 부분에, 생산성 향상이 없는 부분에 비중이 커지니까 전체 생산성 향상이 낮아지고 있다. 그럼 뭐 한국도 뭐 미국에 비해서 제조업 고용 비중이 한 두 배 정도 됩니다만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서비스 고용이 이미 70%를 넘어섰으니까 한국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미국으로 보나 EU로 보나 어느 나라 보나 노동 생산성이나 전체 생산성이 계속 낮아져서 생산성 성장이 낮아지는 거의 제로 성장으로 치닫고 있는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왜 우리가 경제 불안을 가져오는 경제 환경은 어떻게 바뀌고 있고 한국 경제는 왜 더 빨리 저성장 경제로 치닫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폴리크라이시스 왜 어떤 정부도 경제 문제 해결을 잘 못하는 이 이유가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한 책이 이 비상한 이제 충격이라고 하는 No Ordinary Disruption에서
네 가지의 큰 트렌드가 동시에 닥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는 이제 경제가 글로벌화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인구 구성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에다가 핵가족화, 고령화, 이게 이제 같이 겹치는 거죠. 세 번째는 기술의 변화가 급격하고, 네 번째는 다 대도시에 모여 살고, 거기에 이제 요즘 새로운 큰 변화로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 개방 경제에 대한 반발이랄까 퇴조. 특히 이제 미국이 앞서서 그 국수주의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쓰면서 중국하고 대결하면서 우리가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폴리크라이시스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뭐 윤희숙 전 의원께서 잘 만들어 놓은 데이터인데, 우리나라의 진위 계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 보면, 계속 낮은 상태로 있다가 92년서부터 YSDJ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직전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형태로 재든 소득 불평등, 진위 계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보수 진보 정권의 에,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이래서 제가 전 정부에서 자꾸 이게 뭐 신자유주의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DJ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했냐? 그래서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근데 그 설명하는 게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92년서 97년 IMF 직전 단 5년 기간에 거대한 고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교육을 못 받은 낮은 임금의 고용을 많이 하고 있던 섬유, 가죽, 신발, 농업 이쪽의 고용이 단 5년 사이에 40% 이상 축소가 됐고요. 그 축소된 이유는, 이런 쪽이 다 중국이 그때 이제 드디어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글로 공장이 이동을 했고, 거기에 못 따라간 그 언스킬드 레이버들이 다 자영업 섹터, 도소모업, 숙박, 음식업,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쪽으로 다 몰려가면서 이쪽에 고용이 70%가 늘어나는 대벽변이 일어나면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차이나 이펙트가 우리나라한테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90년대하고 지금하고 전 세계 GDP의 구성비를 보면 완전히 정반대로 이 개도국의 경제활동도 규모가 커졌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도 이미 이런 현상은 그 MIT의 경제학자가 바로 더 그레이트 더블링이라고 해서 2000에서 2005년, 과거에 서방의 경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국, 그다음에 구소련권, 인도가 세계 경제에 포함이 되면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15억에서 30억으로 두 배로 늘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저학력 비숙련 노동자들은 개도국이 훨씬 넘쳐나는 그싼 노동력 때문에 사회적인 불안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이제 경고를 이미 2006년에 이런 논문을 발표하면서 노동력하고 자본력의 비가 완전히 역전이 돼서 자본에 비해서 노동력이 훨씬 많아진 세상으로 돌변했다. 이게 이제 글로벌화의 한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은 지금 미국의 정치를 완전히 좌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것이 그 미국의 소위 절망의 죽음이거든요. 자살이라든지 또는 그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건데, 보시면 여기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백인 남성,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살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흑인도 사실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자살이 크게 늘어나고, 이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 바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스윙 스테이트고, 6개 주에서 이들의 변화의 초이스에 따라 정권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들한테
이제 어필하는 지금 보호무역적인 정책이 민주당이고 보수당이고 상관없이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글로벌 현상의 한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이 자살 그 절망의 죽음이 다른 나라 다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아주 예외적인 나라고 이 절망의 노동력을 많이 양산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GDP 증가율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경제 때문에 또는 글로벌 경제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잘 나가는 경제는 GNI가 GDP보다 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GNI 빼기 GDP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2000년대 이후로 미국에도 보면 이게 이제 포지티브로 양으로 크게 바뀌었고요. 스웨덴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2000 이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진국은 GDP가 GNI보다 컸거든요. 외국인이 자국에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해가서 돈을 벌어가기 때문에 GDP가 GNI보다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GDP보다 GNI, 국적 기준이 훨씬 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제조업 수출만 생각했지만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우버를 쓰면 이미 차를 탔을 때 20%의 돈이 우버 본사 미국으로 가고요. 구글 검색을 하면 광고료의 일부가 구글한테 가고 에어비앤비로 제주도 숙소를 하면 뭐 10만 원짜리 하면 3만 원이 에어비앤비 본사로 가버리는 그렇게 되는 경제 때문에 이렇게 GNI가 GDP보다 큰 경제가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GDP 증가율로 경제력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개방된 경제에서 그거에 대해서 회의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변화를 무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을 저는 호도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좌파 이상의 분배 위주의 정책을 하게 만든 아주 나쁜 지식인이 저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양반의 왜 청년들에게 한국 경제에서 분노하라 그리고 저항하라고 가르치는 책이 왜 분노해야 하는 책인데요. 이 양반 얘기를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1990년부터 2016년 사이에 기업의 소득은 3.6배가 늘었는데 그 사이에 GDP 성장률은 2.6배였고요. 근데 가계소득은 1.8배밖에 안 늘었다. 근데 가계 평균소득은 0.9배밖에 안 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이 가계소득의 성장으로 가고 있지 않다. 기업이 탐욕스러워서 노동자한테 배분을 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뭐 아주 그럴싸한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 보면 더 하거든요. 이 왼쪽에 보시면 미국의 GDP하고 밑에가 미국의 가계의 미디안 인컴이 보시면 격차는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돈을 버는 것들은 과거와 달리 국내의 노동력하고 국내 자본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자본과 전 세계 노동력을 같이 써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기업 소득은 커지지만 그, 뭐, 그 이익의 분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인건비의 분배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2억 5천만 대의 휴대폰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조립 인력은 2,800명밖에 안 되고 19만 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제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상당 부분이 베트남 가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기업이 글로벌로 성공하게 되면 국내 가게에 들어가는 비중이 줄어들고 글로벌 자본력과 글로벌 노동력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변화를
기업의 탐욕 때문에 또는 재벌 오너들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 없이 이런 선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알고 그랬으면 상당히 사악한 거고요. 모르고 그랬으면 상당히 무식한 선동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제조업의 비중은 뭐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줄어들고 있고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맥킨지에 의하면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한 만 불 수준에서부터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줄다가 요즘은 5천 불만 돼도 국민수도 5천 불만 돼도 제조업 비중이 이게 고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제조업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점점 줄면 줄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 제조업하고 그 서비스업의 격차라고 하는 게 어떠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은 글로벌 섹터고 서비스업은 내수에다가 큰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왼쪽에 제조업은 규모에 상관없이 다 급여가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은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업은 어, 그 임금이 못 올라가고요. 이것도 윤희숙 전 의원이 만드신 통계표고요. 독일도 똑같습니다. 독일이 제조업 섹터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급여가 올라가는데 넌 트레이더블한 섹터는 급여가 올라가지 못하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제조업 제가 이제 이번 정부가 첫 번에 뭐 비상경제회를 하면서 대통령 주재하는데 장관들이 나와서 반도체 산업이 어떻고 조선 산업이 어떻고 2차 전지 산업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큰일 났다. 그거가 중요한 산업인 건 맞지만 그 산업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주는 거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제공하지 못할 앞으로도 제조업에 고용 비중은 주는데 왜 그, 그 국민이 80%가 고용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을 산업화하고 고부가가치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중무장대한 제조업 이야기를 계속하나 이런 것들을 좀 안타깝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두 번째는 이제 뭐 당연히 디지털 경제의 영향이고요. 디지털 기업의 뭐 기업들과 그 경영자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1%대 99%라는 결로 그 분배의 문제에 대한 반발이 되게 거셌습니다. 근데 자세히 분석해 보면 미국의 1%나 10%나 미디엄 패밀리 인컴은 가치 갖고 변화가 없는데 0.01%의 고등 소득층의 부가 급격히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까지 기업 경영자들하고 전문직, 고부가치 전문직이 급여 수준은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들이나 창업자가 워낙 막대한 부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0.01%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글로벌화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수익 창출 능력이 커지면서 이들의 리더들이 불을 맞아가는 거기 때문에 1%도 아니고 10% 상위 10%도 아니고 0.01%가 이런 문제 그 부의 격차의 통계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2020년하고 24년에 그 기업의 시가총액 이게 지금 이제 며칠 사이에 제가 이거 어제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사실 저기 3위였던 엔비디아가 지금 1위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하루 사이에 또 순위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어제 3%나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위 업체가 되는데 보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그 밑에 페이스북, TSMC 다 디지털 기업이고 예외가 이제 사우디 아람코 정유회사 하나가 있고요. 그 워린 버핏의 버크셔 해더웨이 투자 회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요새 그 비만약 잘 만드는 제약회사가 두 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한때 세계 11위의 시가총액인 회사였는데 다른 회사는 팬데믹 와중에 디지털 경제가 확장되면서 다 시가총액이 치솟았는데
삼성전자는 정체 내리는 퇴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시가총액이 25위까지 11일이었던 것들이 단 몇 년 사이에 지금 25위로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많은 나라에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이제 보시면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가 올라가고요.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안 올라가는 나라가 일본,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 나라를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당연히 일본하고 프랑스, 스페인이 훨씬 심각한 경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소득 격차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이 아까 상위 1%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글로벌이 성공한 0.01%가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느냐에 따라 통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위 1%의 소득 지분이 안 올라가는 나라가 사실은 혁신 경제로 글로벌로 성공하는 기업이 적은 나라입니다. 적은 나라인데 과연 이걸 가지고 소득 격차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을 거냐. 이 갈수록 이제 설비나 자본력의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제품, 소비 디자인의 그 창의성 제품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게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그 2016년에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고 오른쪽이 이익 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애플하고 삼성 외에는 이익을 내는 회사가 하나도 없고 조 단위로 적자가 났기 때문에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포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는 LG전자가 자본력이 모자라고 시설이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고 이 다음 제품을 사람들을 매력시킬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디자인을 못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본이나 설비가 지배하는 산업도 있지만 창의성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휴먼 캐피탈이 지배하는 경쟁력이 훨씬 큰 게 된다. 이 1등 기업하고 이 나머지 기업하고의 부가가치나 이익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슈퍼스타 이코노미라고 해서 보스턴 대학의 제임스 벤슨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에 많이 냈던 얘기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그래서 왜 이렇게 격차가 일어나냐 하면 그 창의성에 의한 휴먼 캐피탈의 탤런트에 의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 1등 기업이 우수인재를 자꾸 한 분들의 독점을 하다 보니까 다음 제품도 더 잘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확대된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의 큰 변화, 구조 변화의 하나고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 뉴스가 어제 오늘 많이 된 게 바로 이제 AI 인력의 쟁탈전인데요. 4억씩 주고 5억씩 주고 10억씩 주니까 우리나라의 AI 인력이 부족한데 더더욱 해외 유출이 많다 이제 이런 걸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구글이 우리한테 와서 알파고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세돌을 갚아하는 이벤트를 했는데 그 비용이 한 2천억 정도 들었던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그 성공하고 나서 왜 그걸 했느냐라고 하는 게 경영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그때까지 AI에서 1등 기업으로는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쳤었는데 구글이 이걸 치고 나오면서 1등 기업은 구글이라는 게 알려졌고 그래서 전 세계 우수한 AI 인력이 구글의 딥마인드 테크놀로지에 다 모이게 됐고 그 며칠 만에 인공지능을 구글이 선도한다는 인식이 시장에 되면서 구글의 시가총액이 40조 원이 늘어나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그게 결국 인재 중심 경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 차이가 개인의 소득 격차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1등 기업에 가느냐 못 가냐. 그래서 기업의 그 직급별 임금 격차는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데 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돼서 1등 기업하고 나머지 기업과 확대돼서 그것이 빈부격차가 나타나는
승자 독식의 경제가 강화되고 있다 뭐 그런 거고요. 지식 경제가 강화되니까 저학력층의 임금은 이제 글로벌의 싼 인건비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못 오르고 그 고학력의 에, 사람들만 높은 임금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학력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아까 미국에서 절망의 죽음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다 대학을 못 나온 특히 이제 백인 남성, 대학을 못 나온 남성들이 거대한 그 절망의 죽음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벤처 캐피탈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 그 이 닷컴 때에 비해서 최근 닷컴 때 2000년에 그 120빌리언 달러가 최고였는데 2021년에 벤처 투자는 그때 두 배 되는 213빌리언입니다. 미국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닷컴 때는 한 3년밖에 지속하지 않았던 이 벤처 투자 열풍이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2014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유행하기 직전서부터 벤처 투자가 늘어나서 지금 거의 10년째 거대한 봉우리로 벤처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조 단위 이상의 시가총액을 인정받는 소위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그냥 우후죽순처럼 돼서 지금 현재도 아직 상장 전인데 그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이상 되는 기업들이 1,400개 이상이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벌집 자녀들만 다 부자가 되는지 알지만 우리나라의 포브스지가 조 단위 이상의 자산가를 뽑아서 매달 리스트를 표시하는데 테크 분야에서는 14명이 빌리언 이상의 자산가인데 11명이 다 닷컴 이후에 디지털 경제에 투자했던 창업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자주성가한 그 거대한 부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태어나고 있고요.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들은 다 업력이 얼마 안 된 짧은 기업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갈수록 토지의 중요성도 줄어들고 레이버는 AI나 디지털 경제나 글로벌 금융에서 필요한 인력은 공급 부족이고 그냥 그 스킬이 없는 난리지가 없는 저학력의 노동력은 공급 과잉이고 자본 뭐 최근에 인건비가 올라갔지만 자본이 넘치는 세상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그 경제에서의 마지막 컨트리뷰션은 줄어들고 있고 경제의 인풋 요소 중에 엔터프레너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게 어, 어, 글로벌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그런 경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AI가 그 밑에 이제 파란색이 AI에 대한 구글 검색 트렌드고요. 위에가 챗GPT에 대한 생성 AI에 관한 거고요.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새로운 생성 AI의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도 하고 있지만 어, 매번 슬라이드를 바꿔야 될 정도로 AI가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지금 AI의 이 펀딩이 어떻게 되고 있냐, 연평균 한 40% 가까이 늘고 있고요. 이 투자하고 있는 AI 스타트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고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는 지금 한 100조 정도의 스타트업으로 돼 있고요. 덜리라고 하는 생성 AI를 만들어는 데이터브릭스도 스타트업인데 지금 한 60조 정도.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생성 AI를 내는 엔트로픽도 한 25조 정도. 그다음에 허깅 페이스 뭐 이런 여기 나온 회사들이 이제 다 1빌리언 달러, 1조 4천억 정도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들입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여기에 속하는 스타트업이 없습니다. 생성 AI에 조 단위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는 스타트업이 없다는 거고요.
뭐 인구 우리 이인실 교수님 저기 회장님 계시지만 유엔이 예상하는 인구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500만 대한민국 인구 2,500만 때 태어나가지고 5,200만이 됐는데 제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이 저기 주필님 말씀해 주셨지만 뭐 3천만 뭐 이런 거를 보는 60년에 우리 산업혁명 이전에 대한민국 인구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금년 초에 그 유엔에 지난 초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루에 100명씩 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2명씩 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고요. 아주 가파른 포물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잠재 성장률이 줄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잠재 성장률 차이가 미국이 이제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월등히 크고 인구가 많은데도 잠재 성장률이 이제 그 거의 비등하고 앞으로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우리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뭐 피크 차이나 피크 일본의 세태 를 인구 구성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인구 구성의 모습은 일본의 아주 완전한 판박이고 미국이 부러운 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도 인구가 줄지 않고 저렇게 견고한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보다 더 끔찍한 인구 구성의 변화를 겪어야 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피크 차이나 이론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서글픈 그래프가 왼쪽에 있는 연령별 자살률인데요. 보시면 나라별로 보시면 우리가 55세까지는 OECD의 평균인데 55세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서도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해서 75세 이상에서 압도적으로 자살률이 높아서 OECD 자살률 1위가 돼 있는 거는 지금 그 75세 이상의 사일런 세대가 사실은 교육받지 못하고 은퇴 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농경이 시대에 태어나서 은퇴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미국도 70년대에는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대공황하고 2차 대전 때 경제활동했던 인구들은 은퇴를 준비 못하고 은퇴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도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연금 같은 것들의 서스테너비티가 많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선일보에 컬럼 쓸때 과거에 우리의 그 소득 수준에서 한 5%씩을 매번 연금에 10%씩을 저축을 했다면 얼마나 축적할 수 있는가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과거에 연금을 위해서 구입해서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낮은 나라인데 우리가 그만큼 급격한 고도 성장을 했다는 걸 국민들이 잘 인식을 하지 않고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해가 낮은가 아닌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영향력이 있냐? 그렇지 못할 거라고 하는 반증이 이제 여기 보시면 대만과 중국의 출산율 변화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가구 일자녀를 했고 대만은 그런 강압적인 정책이 없었지만 산업혁명을 성공하면서 보면 대만의 출산율이 중국보다도 더 낮게 빨리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 출산율에 정부의 정책의 수단은 거의 유효한 수단은 별로 없다. 이제 이런 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미국에서 띵크탱크에서 한게 이제 지금의 연금, 폰지 사기성 그 연금 제도를 다음 세대가 계속 지불할 수 있다고 망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청년들에게 뇌물로를 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하겠다는 망상을 갖고 있거나 그 망상이 아닌다면은 자신의 은퇴 준비는 자신의 저축으로 마련하는 다음 세대한테 전가하지 않은 연금 개혁밖에는 이성적인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 다음 세대가 이걸 지불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다음 세대는 믿지도 않고요. 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청년에게 뇌물 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냐, 이것도 망상이라고 하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도시에 다 모여 살아서 소득 수준에 하고 도시화율을 보면 뭐 급격히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지방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그건 뭐 대부분의 GDP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단적으로 왜 청년들이 시골에 없냐? 2019년에 1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 78건 중에 74건이 수도권이고 지방은 4개밖에 없습니다.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에 3개 있었고요. 다음이 제주도에 가서 한 건 있어서 그냥 서울에 다 몰려 있습니다. 서울 수도에. 그리고 그 서울도 서초 강남구하고 경기도의 판교 이어지는 좁은 지역의 대부분의 이 스타트업이 100억 이상의 벤처 투자가 일어나는 건들이 다 대도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미래의 부를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런 대도시에 몰려들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망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국 경제는 뭐 급격히 일본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화 가능성을 하는 일본화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제가 조선일보 컬럼 쓸 때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화 지수가 이게 이제 0 이하로 떨어지면 한국이 이제 일본화로 간다는 건데 세계 일본화 지수가 이미 2020년에 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문제는 이제 아까는 왜 성장이 안 되는가 하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지 경제 투입 요소는 노동력 일하는 사람이 더 시간이나 일에 많아지거나 투자가 많아지거나 생산성이 높아지면 좋은 건데 이 잠재 성장률 그 저하의 원인을 따져보면 2000년하고 2020년의 차이를 보면 노동 투입에 대한 감소는 0.5%고 자본 투입 감소는 0.9%고 생산성 하락, 저희 총요소 생산성,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의 감소 여행이 1.3%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전을 못한다라고 하는 데가 제일 큰 원인이라는 거죠. 물론 이 세 가지 원인은 독립적이지 않죠.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시장이 작아지니까 투자가 줄게 되고요. 투자가 줄어들면 뭐 총요소 생산성도 줄어드는데 총요소 생산성을 줄어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규제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2075년까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장기 전망을 내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104개국 중에서 한국이 경제 성장 전망이 제일 꼴찌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도 보시면 이 2070년에 가면 일본은 0.5% 성장하는데 우선 우리나라만 마이너스 0.2% 성장해서 2050년 이후부터 한국 경제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거다. 그래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한 나라가 이제 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1인당 국민소득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이 이제 빨간색이 우리 한국인데 1인당 국민소득을 명목소득 보면 한 21위, 그다음에 실질 PPP 베이스로 보면 한 22.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간당 생산성을 보면 여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뒤 밑에서 제일 낮거든요. 예, 노르웨이의 시간당 생산성이 우리는 32%,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산성이 낮으냐고 보면은 이제 근데 이게 노동 생산성을 자꾸 하는 분들이 무슨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뭐 점심시간에 딴짓 안 하고 주식 투자 안 하고 파워포인트 만들면 되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노동 부가사 가치가 높은 산업을 이전해야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그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의 일자리는 파괴되고 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일자리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리차드 맥킨지가 정부가 할 일은 일자리 보호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다. 그런데 일자리는 보호된다라고 하는 자비즘의 미신에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죠. 골목 시장을 보호한다고 대기업 유통회사들한테 영업을 한 달에 두 번씩 못하게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택시 기사의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타다라고 하는 IT 기반의 기업을 못하게 하고요. 중소기업을 계속 보호하겠다고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 생산성 높은 데로 못 가는 이유고요. 그 중에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자영업 고용 비중입니다. 그래서 한 25%가 자영업자한테 고용이 비중이 돼 있어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그냥 국민소득 수준 네, 비슷한 이제 다른 나라 대비해서 자영업자가 무지 많은데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아마 이 고용 구조를 보시면 이후에 주황색이 250 이상의 대형 사업장의 고용 비중인데 우리나라가 2016 기준으로 12.8%밖에 안 된다. 이거는 그리스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60%가 250 이상의 사업장이고요. 일본도 50%가 250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 종사하는데 우리는 대기업이 고용을 극도로 회피하게 만들어 놔서 이게 아주 후진적인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서비스 섹터의 고용을 창출,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거는 대기업이 고용 회피하게 만든 노동법이고요. 해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고용을 회피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저부가 같이 그 자영업, 서비스업이 자영업적인 서비스업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세 번째는 이제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거 보호, 그래서 규제 때문에 투자가 일어나서 고부가치 사업 쪽으로 이전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맥킨지가 분석한 거에 의하면 미국에서 벤처 캐피탈을 많이 받은 스타트업 100개 중에 우리나라에서 사업할 수 있는, 바로 사업할 수 있는 건 28.7%밖에 없고 70%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버도 안 되고 에어비앤비도 안 되고 어, 그 금융도 안 되고 소피도 안 되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28%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이 포지티브 규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규제 때문에 못하고 이해 집단에 이제 얼마나 자영업이 이그 과잉 공급 과잉 상태인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KDI 분석 자료인데요. 어, 국민 총 숫자를 식당 수로 나눠봤을 때 미국은 식당 하나당 고객 잠재 고객이 416명인데 우리나라는 79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식당이 뭐 계속 많아. 한 해에 뭐 106만 개의 창업이 일어나고 73만 개가 폐업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영업이 많은 거는 극심한 교육 격차로 이제 고령층이 못 배운 분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인가 사업은 모두 자영업자, 그 자본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병원, 약국, 공인중개사, 개인 택시, 모든 것들이 정부가 자영업을 그러니까 자본의 지배하에 못 두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골목시장 또 중소기업 보호라고 하는 포퓰리즘 규제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고 여러분 다 동의를 하실 거고요. 저는 요새 그 의정 갈등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미국의 그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회사가 벤처 캐피탈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이 이 자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 그거를 의사들이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고용을 하고 이 한 병원이 4천억 가까운 벤처 투자를 하고 이런 그리고 최근에 보면 AI 회사하고 의료의 AI 활용에 의한 벤처 스타트업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자본 지배하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입도 못 꺼내고 계속 이제 정원을 합니다. 그 미래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 거는 뭐 저는 그 나라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만큼 정확한 바로메타가 없다고 봅니다. 그 주식의 시가라고 하는 거는 미래 수익성에 대한 현재 가치니까요. 보시면 GDP 비중은 보시면 미국하고 왜 파란색이 미국, 빨간 게 중국인데 보시면 이 스톡마켓 밸류에이션을 보면 중국은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그 GDP가 16.9%인데 전 세계 GDP의 17%가 되는데 그 주식의 시가총액은 2.8%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은 전 세계 GDP 26%인데 시가총액이 62%가 되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수익성,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포텐셜이 크냐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어, 그 양강 구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미국이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우리가 수출 위주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서비스 산업, 내수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는 쪽에서 경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제조업 중심보다는 서비스업에서 해야 된다. 근데 서비스업 중에 다른 나라에서 월급을 잘 주고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업이 뭐냐면 하나가 의료 산업이고요. 두 번째가 금융이고 세 번째가 에너지 산업입니다. 근데 의료 지금 전혀 산업으로 우리나라 안 돼 있고요. 그 금융은 뭐 완전한 관치 하에 있고요. 에너지도 상당 부분이 공기업 체제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생길 여지가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서 대규모로 합병을 하게 만들 거냐, 보호가 아니라 리스트럭처나 콘솔리데이션이 되게 할 거냐, 뭐 출산 정책보다는 이민 정책인데 이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만 이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나라가 선진국이 다 이민을 받아야 되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점점 줄어드니까 아마 이민 경쟁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별로 굉장히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AI 얘기를 조금 하면은 이 생성 AI가 과거에 인류가 불을 쓰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장작 생활을 했거나 전기에 의한 거나 또는 IT 혁명과 더불어 또 다른 혁명일 거다 이런 이제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지금이 이렇게 좁은 AI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제너럴 AI가, 아티피셜 제너럴 AI가 나오고요. 인텔리전스가 되고, 뭐 미래에는 인간을 넘는 슈퍼 인텔리전스, 인간을 넘는 인텔리전스가 나올 거다. 뭐 이런 낙관론을 AI에서 AGI, ASI로 갈 거라고 하는 낙관론을 많이 하고요. 마치 무슨 종말론자들처럼 인간을 능가하는 기술의 특이점, 싱귤레러티가 곧 다가간다. 뭐 이래가지고 예측을 계속하는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 웨이 커즈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1990년에 이미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할 거라고 예측했다. 그게 안 오니까 이제 2005년에 될 걸 그랬다가 2021년이라고 그랬다가 2029년, 2045년 이걸 예측이 계속 뒤로 미뤄져서 종말론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될 거나 말 거나 하는 얘기고요. 뭐, 이 챗GPT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리딩 컴프레hension이나 랭귀지 이 독해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초과하고 각자 점수도 어떤 레벨로 증가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같이 이제 인공지능을 조금 연구하는 사람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거 조금 빈정내는 분들은 통계적인 앵무새다. 그래서 보시면 생성 AI 하는 거는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 게 사람들이 하는 쓰는 거하고 비슷하냐. 그래가지고 나는 밥을 그러면
뒤에 사슴벌레라는 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 먹었다라든지 맛있게라든지 뭐 밥을 냉장고에 집어넣었다 뭐 이렇게 해서 뒤에 나올 확률이 뭐가 제일 높은 건가를 추정하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거에 불가능했던 거는 이걸 학습시킬 수 있는 컴퓨팅 능력이 워낙 뛰어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인텔리전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무슨 기본적으로는 많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그 결론을 유추하는 이제 인덕티브 리즈닝인데 뭐 음, 뉴턴이 그 저기 중력을 보고 무슨 인덕티브 리즈닝을 했냐 아인슈타인이 무슨 상대성 이론을 뭐 관찰을 통해서 한 거 아니지 않나 이게 이제 결국은 어덕티브 귀축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귀축법에 관한 인공지능은 존재하지도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인간의 그 지성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종류가 다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노am 촘스키가 인간은 빅데이터로 배우지 않는다. 언어 배울 때 보면 엄마하고 몇 마디 하는 거로부터 애들이 다 언어를 그래서 스몰 데이터를 배우는 때야 인간의 지능은 다른 차원에서 전개한다 그러면서 생성 AI는 놀랍지만 그게 그렇게 인간은 인텔리전스는 아니라고 그러는 거고요. 다 이제 우리가 일자리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올 때 2007년에 이제 이야기가 아주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찰스 왑이 4차 산업혁명 일으키면서 인공지능이 전 세계로 700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새로 생기면 200만 밖에 안 되니까 선진국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파괴된다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인용했던 게 지금 옥스퍼드 대학의 프레이 앤 오스본이라고 하는 2013년의 논문인데 미국과 영국에서 이 자동화에 노출돼서 인공지능에 노출된 일자리가 얼마나 몇 퍼센트가 되냐. 미국은 47%, 영국은 35%라고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예측을 PwC 보고서에서는 30%로 보고요. OECD 보고서는 9%,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리거러스한 방법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설문에 의한 거거든요. 그럼 이 예측이 맞냐? 명백히 틀렸죠. 그래서 보시면 AI가 일자리 없앤다는 거는 인공지능이 IT가 생산성을 높여서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저분인력으로 일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왼쪽에 보면 지금 미국의 그 레이버 프로덕티비티 그로스거든요. 그래서 노동 생산이 계속 낮아져요. 물론 높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전후 최저 실업률을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에서 됐으니까 2030년까지 저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제 2030년 올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럼 지금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일자리가 줄었어야 되는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실업률은 지금 계속 줄어들어 있어서 유럽이고 미국이고 지금 구인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한국의 고용률 보시면 그렇게 자동화가 만들고 농업에서 산업화되는 사이에 그 고용률의 그 레이버 포스 파티시션 레이트는 계속 우상향으로 갔습니다. 이거 계절 변동폭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안 맞는 얘기인데 맨날 이제 이게 존 템플턴 경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비싼 얘기가 뭔지 아냐? 이번만은 다르다는 얘기를 한번 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걸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놀라운 건데요. 근데 보시면 경영학에서 저 유명한 그 전략 경영 피터 드루커가 그 에이지 오브 디스컨티뉴티라는 책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 전기 모터가 발명된 게 1900년 초, 1800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전기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가 스팀 엔진에서 전기 모터가 시작했는데 그게 1909년에 그 포드 자동차가 모델 T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돌리면서 이 공장을 바꿨거든요. 전기 모터로. 근데 그 후에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PC가 대중화되면서 70년대 반도체가 나와가지고 그래 대중화되는데 그 후에 그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웹이 나와가지고 닷컴 버블이 나와가지고 본격화돼서 전자상거래 된 게 2000년인데 그 이후에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이 나오면 생산성이 확 올라갈 것 같은데
통계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아무것도 안 나타날 때 기술 생산성이 올라갔다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떨어진다. 그걸 어떤 설명을 하냐면 여기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스팀 엔진 쓸 때 공장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전부 3, 4층으로 지어집니다. 맨 밑에 석탄 창고가 있고요. 밑에 석탄대가 순증기 만드는 데가 있고 거기서 스팀 엔진 돌리면 이 저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방앗간 보듯이 벨트로 위에다 2층, 3층에 있는 공장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공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펀더 벨트로 바꾸고 전기 모터로 달려면 공장을 다시 뜯어내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썬크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거를 생산성 향상으로 바뀌는 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 증언이고 새로운 기술이 그렇게 생산성 향상으로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그 뭐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은 있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생산성이 올라가면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내려가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반증이 이제 그 ATM기가 늘어나면서 그 은행에 텔러 고용이 늘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생산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점을 못 내던 지점을 계속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자꾸 스태틱하게 보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늘어나면 일을 덜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토요일 오전에도 했고, 뭐, 그러니까 성경에 그 주일을 거룩히 보내라는 게 결국은 수렵하던 시대에 비해서 농업 생산, 농경을 하면서 생산성이 늘어나서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일요일 하루 놀아도 되기 때문에 거룩히 보내라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해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신호하고요. 이 AI가 되면 경제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제일 논의한 책이 더 AI 에코노미라고 하는 러저 버틀의 책입니다. 여기에서 어, 그 저기 AI 연구자들이 경제학자들하고 정반대의 고민을 하면서 얘기하는 7가지 변화의 예측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실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검증을 한다. 그래 놓고 AI는 절대 그러면 싱귤레리티로 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서 그 기후변화로에 관한 거로 노벨 경제를 받은 노드 하우스도 이 결국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IT가 과연 경제적인 인간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로봇이 다 일하는 시뮬레이터로 갈 건가에 대한 검증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결국에도 보면 여기에 지어보면 다 안 된다는 거고 어, 기업의 그 레이버 캐피탈보다 모든 다른 것보다 IT 캐피탈이 다 많아지는 것들은 지금 추세로 보면 100년 안에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실증적인 검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선진국한테는 복음이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뭐냐면 서비스 섹터에 혁명을 가질 수 있는 생성 AI는 툴이 드디어 처음으로 나왔다. 왜냐하면 사람 없이도 영업을 할 수가 있고 고객 응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레모네이드라고 하는 그 주택 그 보험회사인데요. 이 저기 챗봇이 고객 유지하고 또 저기 보험료 지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기 이제 또 다른 저 스티글리츠 그 노벨로 경제학자가 쓴 논문이 인공지능하고 글로벌화하고 경제 개발의 전략이 어떻게 되냐 하는 논문인데요. 여기서 뭐냐면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개인화된 상품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신발도 나한테 맞는 거, 티셔츠도 나한테 맞는 거. 그러면 시장 가까이에 제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선진국에서 기업들이 해외로 간 거는 싼 인건비 때문인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결국 레이버 세이브하는 테크놀로지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건비 비중이 줄어드니까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하면 생산을 해외로 갈 이유가 없고 그 개인화가 더 많아지니까 시장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다 개인화된 상품을 하다 보면 생산이
시장 가까이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화에서 지금까지의 그 제조업이 해외로 나갔던 것들이 역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개도국은 고생을 하고 선진국에는 이게 그 경제 구조가 일자리가 다시 돌아오는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쓴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생성 AI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뭐 다른 기회에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 디지털 테크놀로지 통해서 경제를 보는 바이어스가 강한데 그 바이어스를 여러분하고 오늘 그 공유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못 치고 1시간 뭐 20분이 10분이 돼 버렸는데요. 한 시간 15분 죄송하고요. 말씀하셨어요. 예, 자료가 예, 뭐 106페이지 정도 굉장한 예, 자료인데 예. 빠짐없이 다 설명을 해주시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신 분은 그 질문을 해주시죠. 예, 명강의 잘 들었고요. 너무나 훌륭한 강의 잘 들었고, 제가 좀 바빠서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구도 줄어들고, 아까 보니까 생산성도 다 줄어들고, 아니 잠재 성장률이 여러분 미국보다 떨어지면은 앞으로 살 길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한국이 좀, 뭐랄까, 좀 여러분 생존할 수 있는,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또 인구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인구는 정책 수단이 아니라 자연히 줄다 보면 다시 인간이 귀해지고 사회적으로 귀해지면 반전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 빠지는 이유가 어떤 현상이 계속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종말론에 빠지는데 인간 세상에서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용이 한참 하다 보면 반작용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몇 가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고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는 결혼과 출산이 묶여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아시아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아웃 오브 wed락으로 결혼을 안 해도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남미 같은 데 한 70%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 그 두부가 아닌 상태에서 애를 낳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장 과정이 너무 경쟁적이다. 태어난 거를 축복으로 아는 경험이 되게 없다. 우리 사회가 교육이 너무 경쟁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 가정이나 출산을 축복으로 하는 그런 그 종교적인 문화하고 달리 이렇게 자꾸 줄 세워서 비교하는 성리학적인 문화적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혼이 금기 시대에 있다가 자유화가 돼가지고 치솟아 가지고 이혼이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2000년입니다. 2000년. 그 이후는 줄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회적 경험이 없으니까 이혼이 아주 험악하게 우리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상처받았던 자녀들이 지금 결혼 정년기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들 중에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혼하는 와중에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느꼈던 세대가 지금 결혼 정년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그런 뭐 문화적인 이유도 있을 거지만 애를 더 낳게 하는 방법은 태어난 게 축복이고 부부 생활이 좋고 애를 기르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데가 올 때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귀해지고 사회 전체가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때가 오면 반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일본이 지금 지방대학 학생들도 3학년 때 취업률이 한 9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반전이 되지 않을까. 일본도 아직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제는 뭐 어려운데 누가 그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패러다임에서 달리 과연 어, 의료도 산업으로 보고 규제 개혁을 해가지고 더 이상 중소기업이나 어, 자영업자를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그 우버를 비롯한 온갖 그 규제 때문에 못한 산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뭐 오늘 엊그제도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골프 비가 OECD 평균의 한 2.5배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공급을 자유롭게 해서 가까운데 절대 농지를 골프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요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병원을 법인화해서 자본 지배하에 나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감한 규제 개혁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고 그런 정치력이 현재까지는 안 나타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절망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자본의 힘 그걸 좀 믿고 시장의 힘, 선택, 자본의 힘을 믿는 정부가 너무 크죠. 정부가 강하고 크고 규제가 너무 많고 그거를 탈피하지 않는 희망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예, 다른 분, 이 마이크들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예, 질문 있으십니까? 또? 예,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네. 예, 세속적인 질문인데요. 강의 잘 들었고요. 예. 간단하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대선 전망, 그리고 3년 후에 보수 재집권은 이 상태로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견해신지. 현재 이코노미스트지가 그냥 여론조사 말고 과거에 승리했던 모델을 가지고 시나리오 가지고 시뮬레이션 했는데 한 지난주에 예상이 이코노미스트지가 트럼프 승리 가능성의 3분의 2, 바이든 성공 가능성의 3분의 1로 예측이 돼서 이제는 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스윙 스테이트 6개 주 모두에서 지금 라이클리 보터스 여론에서도 트럼프가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예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저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실질 임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파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쁜 놈인 것도 알고 부도덕한 놈인 것도 알고 위험한 놈인도 알겠는데 경제는 얘가 더 잘할 거다. 이게 뭐 확고한 지금 인식이거든요. 어, 그 실제 잘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뭐 저는 뭐 제가 예상하는 건 아니고 이코노미스트하고 저기 그 여론조사 다 모아서 한번 보여주는 어, 55인가? 뭐 거기 보면 현재는 어, 트럼프 상승, 바이든 하강 확실한 트렌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 재집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파 사건이 있고 사과 논란이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지금 보수당은 경제의 기억자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경제를 얘기로 자기의 아젠다로 끌고 가기엔 자신이 없는 분들인 거죠. 준비가 안 된 분들이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후보가 되면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보는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수출 호조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보다는 경제 불안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러면 어, 윤석열 정부가 점수를 따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한미일 외교동맹 강화하고 이런 정책들이나 자유주의 친서방 정책들이 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거냐, 그걸 내세울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나 뭐 그런 걱정은 교수님하고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3년 후를 누가 알겠어요. 네, 네, 또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있어요? 표시해 주시면. 선우 교수님,
나가셨나? 어, 손우 교수님, 이 마이크가 안 들리는데? 여기. 마이크를 키셔야 합니다. 저는 예,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잘 들었어요. 예, 이 박사님 아주 오래 그 기간 동안의 분석과 또, 여러 가지 아주 해안을 잘 읽었는데, 참 미래가 좀 어두운 것처럼, 그게 느껴지는데, 뭐, 결국은 규제 타파밖엔 답이 없다는, 결국 그 자본이 우리 경제에 좀 더 활발하게 들어와서 배분 효율을 좀 올리는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서비스업의 금융이나 뭐 의료나 교육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참 이게 표하고 연결돼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생각을 조금 뭐 하시던 게 있으면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갈등을 많이 빚었는데요. 토론 이런 데서 제가 당신들 자꾸 자영업자 하겠다고 그러고 있냐. 이제 그랬더니 자영업 사장님이라고 그랬더니 되게 화들을 많이 내셨어요. 근데 근데 이제 정말 자영업 사장님이고 그것도 경영률을 추구하지 않는 자영업 사장님인데 제가 옛날에 서울대병원이 모든 구매 물품을 온라인을 플랫폼을 통해서 하겠다고 자회사 만드는 거를 자문해달라고 다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싸게 사면 안 되는 구조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구입 원가에다가 일부러 얹어져서 음, 그 의료보험공단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음, 싸게 사면 안 되는 거야. 그 기업이. 음, 이게 왜 요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가 왜 횡행하냐. 제 회사가 보면 지금 그 구조가 그렇거든요. 싸게 사면 바보예요. 왜냐하면 보상해 주는 게 자기야지고. 그러고서 전에보다 싸게 사면 과거 거를 왜 비싸게 샀냐고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페널티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의 의료 수가에 대한 독점, 이게 비효율을 엄청 많이 음, 만들어내서 자영업자임에도 경영률을 추구하면 안 되는 어,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사고 리베이트를 많이 받는 게 그게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아, 현상인데 그게 이제 고쳐질 수 있겠느냐, 어떤 리더십이 그걸 고치겠느냐, 이게 참 그게 이제 걱정인데, 그게 일자리고 젊은이들한테 희망이라는 얘기를 음, 누군가 해야 음, 되는데요. 그러려면 음, 이제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금융,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공기업 체제를 합의하지 않는 한 이걸 뭐 석유 개발하는 것도 그게 석유공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민간 기업이 그 개발한다고 하면 누구도 의심 안 할 건데 음, 그게 대통령 말에 의해서 경제성과 상관없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하는 의구심이 이제 저렇게 되는 거고요. 한전 직원이 겨울에 담요를 덮고 근무를 해야 되고 여름에 부채질을 하면서 근무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그리고 여직원 하나를 마음대로 못 뽑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고용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음, 가격 결정권이 없으니까 고용도 못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그 로우 행잉 프루트이잖아요. 규제만 바꾸면 바로 일자리 늘어나는 일자리인데 그런 부분에서 뭐 금융 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학장할 때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자문위원 해외 외국인 자문위원들을 여러 명 뵀는데 그 국내 진출했던 금융회사 CEO들을 많이 모셔서 했는데 다들 개인 금융 이런 거 못하겠다고 다 손 들고 나가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좀 팔을 뛰고 나간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점에서 누가 뭐 이번 정부가 시장 중심이고 정부는 지원만 하고 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할 때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엄청난 기대를 했었는데
정부 우위에 있는 관치 경제가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제 뭐 저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시장에 맞는 구조개혁한 게 아니라 궁지에 몰리다 몰리다 보니까 IMF 외환위기가 구조개혁을 했잖아요. 아마 이 상태면 또 밀리고 밀려가지고 이제 개혁 안 하면 죽는다. 그때 되면 사회적으로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 하지 않을까. 지금은 누구도 양보할 능력이나 아, 양보할 의사나 아직 그 위기를 못 보고 있으니까 위기를 보이게 해주는 리더십이 생기거나 아니면 갈 때까지 가가지고 할 수 없이 타율적인 구조개혁을 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네. 자, 김종석 교수님은 무슨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겠네. 네. 규제개혁 하시는 분이죠. 규제개혁 하시는 분. 한 코멘트 한번 해보시죠, 김 교수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 마이크 끄셨어요. 끄셨어요? 마이크 끄셨어요? 안 들려요. 켰는데 안 들리네. 안 들려요. 신군, 이 말씀을 아니, 하시는데 안 들리네, 이게. 그게 아마 그 김 컴퓨터에 교수님 안 들려서 김 채팅으로 교수님, 문자로 해주.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안 들리는데? 금소고. 아니, 김종숙 교수 PC 문제라고 지금 그러네요. 예. PC, 예, PC 문제라고 채팅 띄우셨어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인실 교수님 좀 코멘트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이인실 교수님. 안 들, 나가셨나 봐. 그, 계신 걸로 돼 있는데. 예, 계시는데, 거기도 뭐, 아까 화면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형평이 안 됩니다는 메시지만 남기셨네? 예, 무슨 다른 문제가. 예. 그리고 김종석 교수님은 이 PC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철호 의원님 무슨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기 너무 좋은 강의 잘 소리 들었습니다.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예. 소리 들리시죠? 김종석이 이제 들리죠. 예. 예. 김 김종석이 교수, 소리 둘이에요. 예, 김 들리시죠? 교수님 말씀하세요. 둘이네요, 둘. 예. 예, 아니, 제가 이경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생각나는 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대하게 무슨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한다고 프라이어리티를 정했잖아요. 전 처음부터 이거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 교수님 표현대로 하이 행잉 프루트거든요. 하이 정도가 예. 아니라 하늘에 매달린 과제거든요. 그거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교육개혁도 성과는 한 20년 뒤에 나오는 거고 의료개혁도 마찬가지고 연금개혁은 솔직히 지금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행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규제개혁하고 공기업개혁하고 재정 세제개혁이었거든요. 그거는 사실 야당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예, 예. 근데 이 로우 행잉 프루트는 놔두고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하이 행잉 프루트 갖고 3년 그냥 날린 거죠. 지금 안타까워요. 지금이라도 국정의 프라이어리티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잠재 성장력 높이는 노동개혁,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그리고 재정세제개혁에 집중하면 돼요. 이건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 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예,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대통령이 매일 그 4대, 요새 이제 의료개혁까지,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정과제 120개는 전혀 없어요. 그 공무원들은 매일 봐요. 예, 근데 국정과제. 아직 거기에는 그 과제들이 안 나와요. 그렇죠. 네. 노동개혁도 없고, 의료개혁도 없고, 교육개혁도 없어요. 의료개혁은 원래 그래서 없었어요. 한 적이 없어요. 예, 없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좀 즉흥적인 게 아니신가. 인수위가 만든 120대 국정과제에도 없어요. 중점과제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예.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안철수 제가 씨가 만든 거라 별 도움이 안 돼요. 네. 근데 지금도 그게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카이스트에 있으니까 이제 대전하고 세종시에서 요새 전멸했잖아요, 이번에.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이제 R&D 예산 삭감이었는데, 교수님들 정말 당혹해하고 지금도 어려워하시는 교수님들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지금 저기 교수님 말씀대로 그거 반발했는데 사실은 교수들은 그랜트 따느라고 엄청 경쟁하는데 과학계 나눠먹기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나눠주기를 했으면 나눠주는 공공부분 개혁을 한다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교수들이 무슨 담합해서 나눠먹는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그냥 카이스트의 많은 교수님들이 정부에다 등을 돌리셨고 여론을 그렇게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문 개혁이 우선이었는데 그걸 자꾸 여기저기 다 무슨 음모 집단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갈등을 많이 양산하신 것 같아요. 예, 정영록 교수님 무슨 말씀 코멘트 있어요? 안 들리시나? 없습니다. 어, 전영섭 교수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음이 안 들리나? 정 교수 안 들리. 그러면 전현배 교수는 듣고 계신가 모르겠네. 네, 듣고 있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무슨 예. 코멘트 있으시면 아, 뭐 대부분 뭐 이병태 교수님 발표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음, 어, 저도 이제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제 의료랑 금융이랑 에너지 이런 산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자영업 부분이 제일 크다는 문제랑 공공 부분이 두 군데인데요. 사실은 어, 공공 부분 쪽을 민영화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자영업 쪽 부분을 이게 기업화하는 게 상당히 큰 과제인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좀 비책이 있으신지 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 어디서 어떻게 뚫고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아까 예, 거기가 이제 저생산성 부분으로 아주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예. 의지가 있으면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공기업 평가단 하면서 보면 그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 그 인천공항공사가 수익을 많이 내면서 한국공항공사한테 엄청난 프레셔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제가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못 버는 대표적인 공기업이 철도공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천공항공사가 돈을 버는 거는 해외에서 갔다 들어오는 사람의 트래픽을 독점하고 거기다가 이제 임대 저기 면세점 임대 사업으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 서울역사를 KTX는 돈을 못 벌어요. 서울역사에서. 이제 그게 벌겠다는 의지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율권을 주고 경쟁으로 들어가면 일자리도 생기고 효율도 높아진다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민영화나 경쟁 체제라는 걸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STX인가요?
SRX 수소에서 출발하는 거 그거 할 SRT, 때도 SRT. SRT 할 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게 민영화 내든 경쟁 체제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뭐 저 철도 노조원들이 반대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먼저 항복하고 안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늘 정치권이 문제인데 그런 우리가 성공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내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응변을 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비책은 없고요. 결국은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런 거고요. 사실은 의지만 있다면 담임 대통령이 뭐 왜 그것들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뭐 국민투표에다 붙여도 되잖아요. 그러면 뭐 야당의 반대 뭐 이런 거를 돌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 한 번도 그런 의지를 보이는 대통령은 없으니까 그 자영업은 어, 이, 그 자영업도 뭐 제가 비책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는 이게 그 뭐 미국도 이제 그 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자영업 만들고 손으로 만들고 창의적인 거 만들어서 하는 그런 거에서 늘어나는 경향도 있긴 한데 우리는 이제 우선은 세월이 가면서 좀 많이 줄어들 거고 이 고령층이 저학력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자영업이 높은 거 있는데 하나는 저는 정부의 그 인가에 의한 자영업 양산하는 이거를 아까 김정석 교수님 말씀하신 공기업 공공부문 개혁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라이센스 주는 거는 다 고직 쪽만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 택시를 자영업자로 만드는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거의 없거든요. 다른 나라는 기업한테 메달리온을 경매를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 개인의 재산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개인 택시 주고 그걸 상속할 수 있게 이런 나라도 없고 그래서 뭐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기업의 지배하에 못 약국도 약사만 할 수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영업자가 그냥 우리가 그냥 식당 뭐 이런 거 편의점 뭐 이런 것만 자영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라이센스를 주면서 만들어내는 자영업자가 훨씬 더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본의 지배하에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좀 돌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AI 주제의 강연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문제로 그 관심을 모으게 된 것 같네요. 저기 김영진 부장님, 국장님인가? 참가하고 여기도 소리가 안 저 들리네. 김한기인데 예, 혹시 예. 다른 분들이 진짜 없다면은 별로 제가 한 말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별로 뭐 중요하지도 않고 한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궁금해서 자, 하여튼 저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맨 처음에 모두 말씀 때 그 우리나라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좌파들이 이제 양극화를 갖다가 들고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바로 들었는지 하고 그게 뭐 아까 0.1%의 혁신적인 사람들만이 이제 이 좀 더 이 부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의미인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예, 우리 지난 정부가 되게 그 소득 양극화라는 얘기를 하고 그 원인을 과거의 보수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만들어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우선은 그 양극화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매저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양극화를 국가의 양극화를 다 나타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장 소득을 얘기하는 건지 가처분 소득을 얘기하는 건지 가계 소득을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계별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거에 이제 다양한 그다음에 그
진위 개수를 나라별로 비교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은 나라는 아무래도 분산이 크고, 인구가 적고 산업이 몇 개 안 되는 산업은 분산이 적고 뭐 이런, 그래서 사실은 그 인구 크기하고 적어도 상관관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인구 크기 대비로 우리보다 진위 계수가 낮은 나라는 프랑스 정도, 독일이 우리하고 비슷하고 그 정도밖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작은 나라들하고 우리를 비교해서 그 양극화가 높다, 이런 그런 이제 통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고요. 과연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양극화 현상을 또 얘기할 때 자꾸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뭐 이렇게 몰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글로벌 경제 트렌드가 만들어내는 지표들이 많다. 하나는 이제 그 기업이 글로벌화되면 수익 창출이 많고 거기에 리더들의 소득이 급격히 많아져서 그 0.01%의 소득이 높아진 게 전체에서 지니계수에 끼치는 영향이 꽤 높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없는 경제가 과연 좋은 경제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그 재벌이나 우리나라 지배구조나 사장님이 많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어느 기업에서 월급을 받냐, 기업 간의 소득 격차에 의해서 수익 창출 능력 격차에 의해서 개인 소득 격차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똑같은 TV를 만들어 뭐 저기 휴대폰을 만들 때 옛날에 LG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삼성하고 직원을 하면 삼성만이 휴대폰에 수익이 나니까 연말에 한 프로피시형으로 뭐 중화관리자들 4천만 원, 5천만 원 더 받거든요. 그러면 그게 소득 격차를 일으켜 나는 건데, 그걸 자꾸 어떤 우리 사회 전체의 기업의 지배 구조 문제로 하는 게 맞냐? 뭐 이제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노인들한테 뭐 전철료 안 내고 뭐 이런 그 현물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런 그 소위 양극화 통계를 어떻게 보는 거냐, 그 축적된 자산이냐 소득이냐 시장 소득이냐 가처분 소득이냐 개인이냐 가족 단위냐에 따라 다 이제 다른 건데, 너무 과장을 해가지고 지난 정부가 지나치게 이제 그 소득 그 양극화를 과장을 해서 무리한 정책을 썼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이제 뭐 유니스 의원의 자료 같은 거 보여드린 거는 어, 그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오는 원인이 우리 내부에 있느냐 아니면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그 노동 집약적인 공장이 중국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이들이 이 자영업 섹터로 이전한 게 IMF 외환위기 직전에 우리나라에 낮아지기만 했던 진위 계수가 턴어라운드에서 높아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럼 그걸 자꾸 내부적인 원인으로 찾으면 해결책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딘지에 대해서 조금 글로벌 시각에서 또는 산업구조 변화의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더 질문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네, 질문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발표도 1시간 이상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하여튼 좋은 강의를 들은 것 같고 이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월달 모임은 7월 17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있습니다. 그 뒤에 이병태 교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병태 교수께서도 나오셔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오늘 못다한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계시지 않나 그때? 네, 근데 조금 지금 출국 날짜가 조금 유동적인 게 아, 있어서
예, 제가 예, 날짜가 맞으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시간 감사하겠습니다. 되면 네, 영광으로 또, 알고 참석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이나 발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오늘 어떻게 그 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되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전영석 교수도 그거 안 되죠? 그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안 들려요. 네, 그러면 그 이병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모임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